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 순간 은수의 귓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끔찍하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와장창, 쨍그랑. 그것은 단순히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문의 3대가 지켜온 목숨줄이 끊어지는 비명이었다. 은수는 홑겹 속적산 바람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지만 살을 내는 추위 따위는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발바닥에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히는 고통도 잊은 채 그녀는 뒤뜰 장독대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번쩍 다시 한번 번개가 치자 참혹한 광경이 은수의 두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뒷산에서 흘러내린 붉은 황토물이 장독대를 덮쳤고 검은 용처럼 웅장하게 서 있던 수십 개의 항아리들은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다. 검붉은 액체가 빗물과 섞여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그것은 간장이 아니었다. 최씨 가문이 100년을 지켜온 피였고 긍지였으며 앞으로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었다. 안 됩니다. 은수는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었다. 검은 흙탕물이 되어 흘러가는 시간장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쓸어 담으려 했다. 하지만 야속한 빗물은 손가락 사이로 검은 액체를 쉴 새 없이 씻겨 내려보냈다. 깨진 독조각이 손바닥을 그어 붉은 선혈이 솟구쳐 간장물과 섞였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다. 흙탕물을 들이마신 듯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떤 장인데? 아버님, 어머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은수의 절규는 폭우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 안채 쪽에서 불호령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내 시간장이, 내 장독대가.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나오고 있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의 얼굴에도 사색이 돌았다. 조씨 부인은 무너진 장독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다. 어머니,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가 너무 거셉니다. 은수가 기어가듯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발길질이었다. 조씨 부인은 진흙 범벅이 된 은수를 노려보며 악을 썼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원망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다. 내년이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재수가 옴붙더니 기어이 조상님이 물려주신 시간장마저 씨를 말리는구나. 이 요물 같은 년. 조씨 부인의 지팡이가 은수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은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억울했다. 3년째 이어지는 흉년도, 가세가 기운 것도, 오늘 밤의 폭우도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 하지만 몰락한 양반가인 최씨 가문의 맏며느리로서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되어야만 했다. 차라리 나가 죽거라, 네가 죽어 이 애군을 씻을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네 목을 조르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저주는 비수처럼 은수의 가슴에 꽂혔다. 하인들이 억지로 조씨 부인을 부축해 안채로 모셔가고 난 뒤에도 은수는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남겨졌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경기 제1의 명문가라 자부하던 최참판 댁의 위세는 이제 저 깨진 조각들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콧대 높은 시어머니의 자존심, 그리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뿐이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독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100년 묵은 시간장이 담겨있던 가장 큰 항아리의 파편이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발에 채는 쓰레기가 되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은 이미 시어머니의 약값과 빚 갚는 데 다 써버린 지 오래였다. 이 장독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미천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파산과 멸문지화뿐인가. 절망감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옥죄었다. 은수는 흙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차라리 시어머니 말대로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였다. 코를 찌르는 비린 흙냄새와 썩은 메주 냄새 사이로 기이할 정도로 맑고 달큰한 향기가 은수의 후각을 자극했다. 제네오시안. 은수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착각인가 싶어 코를 킁킁거렸다. 아니었다. 분명히 썩은 냄새가 진동해야 할 폐허 속에서 마치 깊은 산속의 야생화나 잘 익은 과실에서나 날 법한 향긋한 내음이 미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다. 그곳은 장독대의 가장 구석진 곳, 비바람을 피해 용케 깨지지 않고 남아있던 작은 옹기뚜껑 아래였다. 하지만 몸통은 이미 박살이 나 내용물은 다 쏟아진 상태였다. 은수는 실망감을 감추며 깨진 조각들을 들춰냈다. 그러자 젖은 집단 사이에서 뭉개진 메주 덩어리 하나가 드러났다. 보통의 메주라면 검게 썩어 악취를 풍겼어야 했다. 하지만 이 메주는 달랐다. 겉면에는 푸르스름하면서도 황금빛이 도는 생전 처음 보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 곰팡이는 빗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곰팡이를 살짝 찍어 코끝에 가져다 대보았다. 이 향은? 그것은 단순히 구수한 냄새가 아니었다. 혀끝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감칠맛이 향기 자체에 배어 있었다. 3년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몽롱한 정신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은수야, 진정한 맛은 썩는 것과 익는 것의 경계에 있단다. 사람들은 썩은 것을 버리지만 그 속에 하늘이 내린 숨결이 숨어있는 법이야. 그때는 그저 노망이 든 소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은수의 눈앞에 그 하늘의 숨결이 놓여 있었다. 모두가 버린 폐허 속에서 가장 천대받던 구석진 자리에서 피어난 이 기이한 곰팡이. 은수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절망의 끝자락에 선 딸에게 보내준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은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치마폭을 찢어 그 곰팡이가 핀 메주 덩어리를 소중하게 감쌌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곰팡이 한 줌으로 보란 듯이 이 집안을, 아니 제 인생을 다시 빚어낼 것입니다. 은수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내며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 속에 잠긴 안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던 나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을 덮친 거대한 불행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전사의 눈빛이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은수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품속에는 천하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므로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최씨 가문의 마당은 처참한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진흙펄에 파묻힌 장독의 파편들은 마치 패전 병사들의 시신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은수에게는 슬퍼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다기채에 울기도 전에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불청객들 때문이었다. 쾅!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비명을 질렀다. 거만한 발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선 이는 인근 고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박대인이었다. 비단 옷을 입은 그는 진흙탕을 밟는 것이 불쾌한지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다. 그 뒤로는 험상궂은 장정 서너시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 어허, 꼴이 말이 아니구려. 천하의 초의 참판댁이 하루아침에 돼지우리 꼴이 되었으니 쯧쯧. 박대인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시선은 깨진 장독대를 훑더니 이내 사랑채의 마루에 나와 선 조씨 부인에게 꽂혔다. 조씨 부인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눈이었지만 꼿꼿한 허리만큼은 굽히지 않는 채 그를 노려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날이 밝자마자 남의 집에 쳐들어오다니 내 놈이 진정 법도도 모르는 상놈이더냐.
조씨 부인의 호통에도 박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마님, 법도를 따지기 전에 빚부터 갚으셔야지요. 지난 흉년에 쌀을 빌려가시며 담보로 잡힌 문중 논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장독대 꼴을 보니 이자는커녕 원금 구경도 힘들겠구려. 약조대로 논을 넘기시지요. 아니면 이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내놓으시든가. 뭐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조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은수가 급히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칠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다. 박대인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소리가 더 섬뜩하게 들렸다. 사흘 드리리다. 사흘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고 이 집의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압류할 것이오. 알겠소? 박대인 일행이 흙탕물을 튀기며 사라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조씨 부인의 가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박대인을 향했던 분노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다. 네오, 당장 친정에 다녀오거라. 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는 말이었다. 몰락해가는 양반가에서 출가 외인인 딸이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게다가 은수의 친정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어머님, 그것만은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삭바느질이라도 하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닥치거라. 네가 밤낮으로 바느질을 한들 그 큰 돈을 언제 갚는단 말이냐? 네가 이 집에 들어와 해준 게 무엇이냐? 장독 하나 지키지 못해 집안을 이 꼴로 만든 죄인이 어디서 말대꾸냐. 조씨 부인은 마루에 놓인 집신을 집어 은수에게 던졌다. 흙 묻은 집신이 은수의 하얀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빈손으로 올 거면 아예 돌아올 생각도 말거라. 썩 꺼져.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은수는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은수의 세상은 어제보다 더 캄캄했다. 뺨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친정에 갈 수는 없었다. 늙으신 아버지에게 이 짐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어젯밤 품속에 감춘 그 곰팡이 핀 메주뿐이었다. 은수는 도망치듯 뒷방으로 숨어들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진 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메주 덩어리를 꺼내 낡은 소반 위에 올려놓았다. 겉은 뭉개졌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황금빛 푸른 곰팡이는 여전히 기묘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몰래 넣어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요리법이 적힌 규합총서 같은 책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관찰하며 적어내려간 세상의 이치에 관한 잡록이었다. 은수는 장이라고 적힌 부분을 펼쳤다. 먹물이 번진 종이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장근 손맛이 아니라 바람과 물과 불의 조화다. 사람들은 볕이 잘 드는 곳이 최고라 여기지만 진정 깊은 맛은 그늘과 습기가 머무는 찰나의 순간에 잉태된다. 썩는 것과 띄우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니 불을 다스려 습기를 가두고 바람을 막아 온기를 품어야 한다. 은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떼었다. 기존의 상식과는 정반대였다. 보통 메주는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 매달아 말린다. 하지만 어머니의 글은 습기를 가두고 바람을 막으라 하고 있었다. 어젯밤 장독대 구석, 깨진 독뚜껑 아래 갇혀있던 메주가 바로 그 상태였다. 비에 젖어 습했고 뚜껑에 덮여 바람이 차단되었으며 썩어가는 열기로 인해 온기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것이다. 이 방법이라면 사흘,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장을 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은수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 방 아랫목에 짚을 두툼하게 깔았다. 그리고 젖은 메주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다시 뭉친 뒤 집단 사이사이에 파묻었다.
방 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한여름도 아닌데 군부를 때는 며느리를 보며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창문 틈새까지 종이로 막아 바깥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하루가 지나자 방 안은 찜통처럼 더워졌고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잘 익은 청국장 냄새 같기도 한 묘한 악취였다. 은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메주의 상태를 살폈다. 놀랍게도 뭉쳐놓은 메주 덩어리 위로 하얀 솜털 같은 균사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틀째 되던 날 방문이 벌컥 열리며 조씨 부인이 들이닥친 것이다.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 집안 망한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구석에 처박혀. 윽. 조씨 부인은 방 안에 가득 찬 습하고 퀴퀴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했다. 그리고 아랫목의 지프로 덮여있는 흉측한 메주 덩어리들을 발견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신성한 안방에다가 똥덩어리 같은 걸 들여놓고 굿이라도 하는 개냐? 어머님, 이것은 똥이 아니라 메주입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장을 띄우고 있사옵니다. 메주? 내년이 실성했구나. 메주를 방 안에서 썩히는 법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네가 기어이 이 집안의 역병을 돌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조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집단을 걷어찼다. 소중하게 피어나던 곰팡이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당장 내다버려라. 아니, 내 손으로 태워버리겠다. 시어머니가 메주가 담긴 채반을 들어 마당으로 던지려 했다. 순간 은수가 몸을 날려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았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패륜이었다. 하지만 은수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년이 미쳤구나. 본인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쳐? 저거 당연한 데 맞췄어. 어머님, 사흘입니다. 박 대인이 준 시간이 사흘이라 하셨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사흘 뒤에 죽이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버리시면 우리 가문은 영영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썩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순간 멈칫했다. 은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하얀 곰팡이 위를 적셨다. 만약 사흘 뒤에도 이 장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가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어 이 집안의 귀신이 되어 빚을 갚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정막이 흘렀다. 방 안에 덥고 습한 공기가 두 여인 사이를 맴돌았다. 조씨 부인은 들고 있던 채반을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쿵소리와 함께 집단이 흐트러졌다. 저다, 사흘이다. 조씨 부인은 차갑게 내뱉으며 뒤를 돌았다. 사흘 뒤에도 그 흉물스러운 것이 재구시를 못하면 내년 말대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것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될 테니.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다시 흩어진 집단을 모으고 있었다. 뜨거운 방바닥의 열기 속에서 은수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다시 시작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려 메주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땀이 아니었다. 가문의 부활을 위한 걸음이 될 간절함의 결정체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시.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이었다. 험준한 산세를 따라 이어진 비탈길 위로 거친 숨소리만이 헐떡이며 울려 퍼졌다. 은수는 자신의 몸집만 하는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발톱이 빠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우물이라 부르며 기피하는 산 중턱의 패정, 페이징이었다. 집 안우물은 이미 흙탕물에 오염되었고 마을 공동우물은 박대인의 감시하에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은수가 굳이 이 험한 길을 택한 진짜 이유는 어머니의 비망록에 적힌 한 구절 때문이었다. 바위 틈에서 소사나 해를 보지 못한 물이 장맛에 뼈대를 세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두레박을 내리자 맑고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한 모금 떠서 혀 끝에 대보았다. 혀를 톡 쏘는 듯한 청량함과 뒤이어 올라오는 미세한 단맛. 이것이었다. 은수는 물동이를 채우고 다시 산을 내려왔다.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지만 쏟아지는 물방울이 아까워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렇게 10번을 오르내렸다. 동이 트기 전 그녀의 안방에 놓인 독에는 산이슬 같은 정화수가 가득 찼다. 날이 밝자 은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본격적인 사투를 시작했다. 방 안은 이미 사람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아궁이에는 쉴 새 없이 장작이 들어갔고 바닥은 절절 끓었다. 덥고 습한 공기 속에 띄운 메주 냄새가 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은수는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도 메주를 뒤집고 또 뒤집었다. 곰팡이는 온도에 민감했다. 조금만 차가워지면 성장을 멈추고 너무 뜨거우면 썩어 문드러진다. 그녀는 자신의 천으로 온도를 가늠하며 마치 아픈 아이를 간호하듯 메주를 돌보았다. 그때 방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대체 안에서 뭘 하길래 온 집안에 똥냄새를 풍기는 거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신우이 혜란이었다. 그녀는 코를 틀어막은 채 문을 발로 쾅쾅 찼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흔들렸다. 아가씨, 조금만 참아주세요. 사흘이면 됩니다. 가문에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가문? 웃기고 있네. 언니가 미쳐서 똥을 주무르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해. 박대인이 내일 들이닥치면 우린 다 길바닥에 나왔는데 고작 한다는 짓이 구들짱 파먹기야. 해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문틈으로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쏴! 찬물이 문종이를 적시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화들짝 놀란 은수가 몸으로 메주가 담긴 채반을 덮었다. 차가운 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메주에 물이 닿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누리고 산 그 비단옷과 기름진 쌀밥 다시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를 미쳤다고 욕해도 좋으더니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올케의 낯선 모습에 기가 질린 듯 헤라는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은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메주는 어머니의 비법대로 기적처럼 하얗게 떴지만 문제는 소금이었다. 광에 남아있는 소금은 습기를 먹어 눅눅하고 쓴맛이 강했다. 이대로 장을 담갔다간 메주가 아무리 좋아도 쓴맛 나는 망친장이 될 게 뻔했다. 3년 묵은 천일염이라도 간수가 덜 빠지면 독이 된다. 시간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간수를 뺄 시간이 부족하다면 강제로 빼내는 수밖에 없었다. 은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무소의 솥을 걸었다. 그리고 눅눅한 소금을 솥에 쏟아부었다. 무얼 하려는 게냐? 마당을 지나던 조씨 부인이 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소리쳤다. 소금을 볶고 있습니다, 어머님. 소금을 볶아? 귀한 소금을 불에 태워 없앨 작정이냐? 아닙니다. 소금 속에 숨은 도끼와 쓴맛을 불로 태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맛이 달고 깔끔해집니다. 은수는 멈추지 않고 주걱을 놀렸다. 타닥, 타다닥. 솥 안에서 소금 알갱이들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콩 볶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소금에 섞여있던 불순물과 간수가 타면서 내는 냄새였다. 조씨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은수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차마 말리지는 못했다. 1시각이 지났을까. 검은 연기가 걷히고 솥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하얗고 고운 소금만이 남았다. 은수는 볶은 소금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놀라웠다. 혀를 찌르던 짠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구수한 뒷맛이 감돌았다. 이것은 세상에 없던 3번째 소금이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밤. 은수는 볶은 소금을 녹인 소금물에 잘 띄운 메주를 넣고 숯과 고추, 대추를 띄웠다. 보통 장은 담그고 나서 최소 40일은 지나야 장가르기를 한다.
하지만 은수가 만드는 장은 어머니의 비망록에 적힌 속성장이었다. 고온에서 띄운 강력한 균사와 볶은 소금의 침투력이 만나면 단 며칠만 해도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있다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장독 뚜껑을 닫고 그 앞에 정화수를 떠놓은 뒤 밤새 기도를 올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문 열어라. 약조한 사하울이네. 박대인이었다. 그는 수십 명의 왈패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다. 조씨 부인과 해라는 공포에 질려 마당 구석으로 물러났다. 박대인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은수의 장독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후, 저것이 그 대단한 비법으로 만든 장이란 말이냐? 사흘 만에 만든 장이라니 썩은 물이나 들어있지 않으면 다행이겠구나. 여봐라, 당장 저 독을 깨버려라. 매엄추시오. 은수가 장독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몰골은 며칠 밤을 새워 귀신처럼 초췌했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약조는 빚을 갚는 것이지 제 장독을 깨는 것이 아닐 텐데요. 제가 만든 이 장의 가치를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제 목을 치고 집을 가져가십시오. 박대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은수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조다. 어디 그 천하일미라는 썩은 물맛이나 좀 보자꾸나.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 뚜껑을 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악취가 난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힘껏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장독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나빵 먹기지. 박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왈패들도 조씨 부인과 해란도 심지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하인들도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도간에서 피어오른 것은 썩은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봄날의 꽃밭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혹은 잘 구운 고기에서 나는 듯한 풍성하고 깊은 향기였다. 맑고 투명한 황금빛 액체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장독 안은 마치 녹은 금을 부어놓은 듯 찬란하게 반짝였다. 은수는 표주박으로 조심스럽게 작물을 떠서 박대인 앞으로 내밀었다.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최씨 가문의 새로운 맛입니다. 박대인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표주박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 순간 그의 찌푸려진 미간이 서서히 펴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기 시작했다. 짠맛은 있으되 자극적이지 않고 단맛은 없으되 달았으며 무엇보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혀를 휘감았다. 이것은 그가 평생 먹어온 간장이 아니었다. 산의 진미를 다 녹여낸 듯한 농축된 맛의 결정체였다. 이 맛은 대체? 박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작물을 들이켰다. 은수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조씨 부인이 멍하니 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썩은 메주와 볶은 소금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은수의 시선은 박대인이 아니라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은밀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대인보다 더 탐욕스럽고 위험한 그림자가 서서히 최씨 가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은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계절은 어느덧 완추로 접어들어 붉게 물든 단풍이 최씨 가문의 낡은 담장을 넘어 마당을 수놓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박대인이 맛본 기적 같은 장맛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경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킬 맛이라느니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야 마땅할 천하일미라느니 하는 과장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경기 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며칠 뒤 관아에서 파견된 나졸들이 최씨 가문의 대문을 두드렸다. 감사 영감의 명의로 다가오는 중양절에 열리는 진상 음식 경연에 최씨 가문의 장을 출품하라 하셨소. 만약 이 경연에서 장원한다면 그 장은 전하께 진상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오. 그것은 가문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었다.
진상 품목으로 결정되면 하사금은 물론이거니와 감사의 비호 아래 그 누구도 함부로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씨 부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고 해란조차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은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는 지난번 박대인이 물러가며 남겼던 그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경연 전날 밤 은수는 가장자리 근 장독 하나를 골라 붉은 비단으로 정성껏 봉했다. 그리고 하인들 중 가장 믿을 만한 칠성이에게 독을 지키라 일렀다. 칠성이는 최씨 가문에서 30년을 일한 충직한 종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기씨.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칠성이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은수는 그를 믿고 안채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박대인의 하수인이 칠성이의 병든 노모를 볼모로 잡고 거에게 엽전 꾸러미를 건넸던 것이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받아들며 피눈물을 삼켰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에서 칠성이는 아무도 몰래 장독의 뚜껑을 열었다. 황금빛으로 찰랑이는 간장을 퍼내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둔 맹물을 들이부었다. 향기를 감추기 위해 겉에만 살짝 간장을 발라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그의 손은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떨렸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날이 밝자 은수는 칠성이가 지킨 장독을 수레에 실었다. 칠성이는 감히 은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수레를 끌었다. 은수는 그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긴장 탓이려한지 여기고 넘겼다. 경기 가명의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각지에서 올라온 네로라 하는 요리사들과 부호들이 저마다의 진미를 뽐내고 있었다.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박대인이 후원하는 요리사의 상이었다. 그는 희귀한 사양노루고기와 송로버섯을 이용한 화려한 요리를 선보이며 감사의 환심을 사고 있었다. 박대인은 은수와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여유롭게 부채질을 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흉계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심사의 시간이 다가왔다. 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각 요리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박대인의 요리를 맛본 감사가 감탄사를 연발하자 장내의 분위기는 이미 박대인 쪽으로 기운 듯했다. 마지막으로 최씨 가문의 순서가 되었다. 은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수레에 실린 커다란 장독이 감사 앞에 놓였다. 이것이 그 소문자자한 황금 간장인가? 내 기대가 크네. 어서 뚜껑을 열어보아라. 감사의 명령에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붉은 비단을 걷어내고 옹기 뚜껑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장독 안으로 쏠렸다. 은수 또한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장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장내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독 안에서 출렁이는 것은 황금빛 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런 향기도 색깔도 없는 투명한 맹물이었다. 은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칠성이는 이미 수레 뒤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이내 비웃음과 조롱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인가? 감사를 능멸해도 유분수지 맹물을 진상하다니. 박대인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사기다. 최씨 가문이 감사를 우롱하고 국법을 기만하였다. 저 요망한 것들을 당장 하옥시켜라. 감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호통을 쳤다. 내 인연, 감히 관아의 뜰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다니? 목이 10개라도 부족한 줄 모르느냐.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고 해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박대인의 흉계에 완벽하게 당한 것이다. 박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은수가 끌려나가는 꼴을 즐기려 했다. 하지만 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포졸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그녀는 옷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매움추시옵소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는 주먹만한 호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낡고 볼품없는 호리병이었다. 영감, 큰 독에 담긴 것은 비록 맹물로 변하였으나 제 간장의 혼은 여기 이 작은 병에 고스란히 담겨 있나이다. 부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맛을 보시고 벌을 내리시옵소서. 무어라? 혼이라니? 감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은수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기백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다. 박대인이 끼어들었다. 영감,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현이 또 무슨 요설로 영감을 현혹하려는지 모릅니다. 저 호리병에 독이라도 들었으면 어쩌시렵니까? 독인지 약인지는 제가 먼저 마셔보이겠습니다. 은수는 주저도 없이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검은 액체를 손바닥에 따라 혀로 핥았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감사를 응시했다. 저를 죽이시는 것은 이 간장을 맛보신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허나 지금 저를 내치시면 조선 팔도에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맛을 영영 잃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호리병 마개가 열리자마자 연회장의 음식 냄새를 모조리 제압하는 기이하고도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묵직하면서도 화사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설명할 수 없는 향기였다. 감사는 홀린 듯이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소 가져오라. 박대인이 당황하여 말리려 했지만 감사는 이미 은수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나아가 옥으로 만든 종지에 호리병 속의 액체를 딱 한 방울 떨어뜨렸다. 끈적하게 떨어지는 검은 액체는 마치 보석처럼 영롱했다. 감사는 젓가락 끝에 그 한 방울을 묻혀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감사의 두 눈이 크게 떠졌다. 입안에 넣는 순간 뇌락이 치는 듯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비바람을 견딘 대지의 힘, 햇살을 머금은 콩의 생명력, 그리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응축된 시간의 맛이었다. 혀끝에서 시작된 감칠맛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짠맛 뒤에 숨겨진 깊은 단맛이 입안에 침을 가득 고이게 만들었고 은은한 훈연향이 코를 맴돌며 황홀경을 선사했다. 감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그 여운을 즐겼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감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박대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한참의 정적 끝에 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훌륭하구나. 그 한마디는 천둥보다 더 크게 연회장을 울렸다. 내 평생 수많은 사나의 진미를 맛보았으나 고작 간장 한 방울에 이토록 가슴이 벅차오른 적은 없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약이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달래주는 명약이로다. 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도다. 허나 저 큰 독에 물을 채운 연유는 무엇인고? 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수는 시선을 돌려 칠성이를 바라보았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박대인이 보였다. 은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칠성이가 배신할 것을 짐작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박대인과 같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비열한 수를 쓸 것이라 예견하고 만약을 대비해 가장 중요한 시간장의 원액만큼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영감, 독에 물이 든 것은 제 불찰이오나 그 물조차 맑은 것은 하늘이 저의 결백을 증명하려 함이 아니겠습니까? 범인을 밝혀 벌하기보다는 이 맛으로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제 소망이옵니다. 은수는 굳이 칠성이나 박대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박대인을 향했다. 박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빚어낸 화려한 요리는 진심과 인내로 빚어낸 간장 한 방울을 이길 수 없었다. 여봐라, 금년 진상 품목은 최씨 가문의 황금 간장은으로 정한다.
그리고 저 큰 독을 바꿔치기 한 경위는 추후 엄히 조사하여 관련된 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이다. 감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연 회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기절했던 조씨 부인이 깨어나 며느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은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호리병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의 징표였다. 한양의 궁궐, 수라간 상궁들의 분주한 손길 끝에 차려진 임금님의 수라상 위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기름진 고기 반찬과 화려한 탕국이 줄을 이루었겠지만 오늘 상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투박한 백자 종지에 담긴 검붉은 간장 한 그릇이었다. 임금은 옥으로 된 젓가락을 들어 그 간장을 살짝 찍어 입에 넣었다. 침묵이 흘렀다. 곁을 지키던 내관과 상궁들이 숨을 죽였다. 이윽고 임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더니 곧 호탕한 웃음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졌다. 과인이 지금껏 먹어온 장은 모두 헛것이었구나. 이 맛은 단순히 혀를 즐겁게 하는 맛이 아니다. 비바람을 견딘 백성의 끈기와 척박한 땅을 일구는 농부의 땀방울, 그리고 지아비를 섬기는 어미의 따스한 품이 모두 녹아있도다. 여봐라, 이 장을 올린 최씨 가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이 장을 천하일미, 티안샤 이웬라 칭하여 발되 널리 알리라. 임금의 교지, 저지드가 경기 가명에 당도하던 날 최씨 가문의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관에서 보낸 풍악대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금의환양한 은수를 보기 위해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토록 가문을 옥죄어오던 빈문서는 관찰사의 주도에 모두 소각되었고 박대인이 불법으로 가로챘던 문중의 전답 또한 고스란히 되찾게 되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신성한 경연장을 더럽힌 박대인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감사의 언명으로 곤장 100대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한 그는 옥살이를 치른 후 이 고을에서 영경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끌려가던 날 칠성이는 은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다. 은수는 묵묵히 칠성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다. 노모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기에, 그리고 이제는 승자로서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를 다시 거두어 주었다. 칠성이는 평생 은수의 발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노라 맹세했다. 가문의 위기가 물러가고 평온이 찾아온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은수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은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개로 늘어난 장독들이 달빛 아래서 반질반질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조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며칠간 알아누워 있던 시어머니였다. 은수가 황급히 일어나 부축하려 했으나 조씨 부인은 손을 저어 만류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은수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이것은 곡간 열쇠다. 그리고 가문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치부책이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날 선기운은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곱디곱던 양반가 규수의 손은 이제 온기 박인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해져 있었다.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가 가문을 살려낸 훈장이었다.